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자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과연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까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 그리고 또 한국 국민보다도 오히려 그 세계 시민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분야는 미국이 과연 이 북한과 무력 분쟁을 벌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대해서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일반적인 그 전쟁 행동, 전쟁 행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이 군사력에 대한 그 이해도 또는 효용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은 북한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은 정권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그 첫 번 방송을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책이라고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의 질문을 뭐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이 질문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이제 제가 북한이 핵을 이미 만든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그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미국의 핵을 다시 재반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견해들도 또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경우에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을 가지고 한국은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의 핵이 있을 때 이것이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이 있고 우리가 핵이 있을 경우에 그 전략적 불균형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마음 놓고 뭐 이렇게 그 아주 좀 속된 말로 하면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그 한국과 한미 동맹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작전 계획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5027이라는 작전 계획이 있는데 이 작전 계획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무력 공격이라도 감행할 경우에 한국은 이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이 공격을 전면 공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정을 하고 북한을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종류의 도발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쪽 강릉 동해안 지방으로 탱크 한 300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 내려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원산 또는 평양 이쪽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날 그 작전계획 5027의 그 가정은 못 쓰는 가정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북한이 일으킨 작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한국에 대한 소규모 게릴라전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또 도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핵을 가짐으로써 북한이 작은 도발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질문인데
미국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수했다라고 이렇게 어떤 뭐 어느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저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자기의 그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오히려 미국 때문이 아니라 소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을 하면서 소련이 북한한테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김일성은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전쟁을 부추긴 것은 누군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미국은 한국에 와서 같이 피를 흘려주는데 소련은 정말 자기는 책임 없다고 책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 당시만 해도 강하지 않은 중국이 와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도와주는 이 사실에 김일성은 이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고, 그래서 그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일찍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그 핵 개발은 어떤 다른 나라가 뭐 약속을 어겼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북한이 자기 고유의 국가 대전략을 실행하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뭐 약속을 어기고 이런 거는 조금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핵보유국이 이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뭐 미여셰이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말을 인용한 그 질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례로서 한국 전쟁 때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라든가 중국은 핵이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변수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전쟁은 이제 미국은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이 미국을 뭐 공격한 것은 아니죠. 직접 공격했을 경우에 그때 그 두 나라가 싸울 때 그때 이제 핵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 되는데, 이제 월남 전쟁이라든가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에 일어난 이 제한 전쟁입니다. 냉전 시대에 일어난 제한 전쟁인데, 원래 그 전쟁 당사국은 한국하고 북한인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죠. 왜냐하면은 북한의 뒤에는 소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개입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소련도 핵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냉전 시대의 대부분 전쟁은 양쪽 다 핵을 가진 후원자가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은 설명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베트콩이 핵은 없었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중국, 그리고 또 배후에 있는 소련이 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이 배제되고 재래식 무기로만 싸워진 그런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굴 문제에도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땅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견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1990년대, 80년대 뭐 이때 그 땅굴을 많이 봤는데 7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90년대에 나온 미국의 북한 군사력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제 발견된 땅굴은 4개인데 그 휴전선에 16개가 더 이렇게 잠재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사정보 당국이 북한이 땅굴이 한 20개 정도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것은 일부 어떤 뭐 국가안보를 이렇게 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뭐 서울까지 땅굴이 왔다든가 또는 뭐 경기도에도 땅굴이 있다든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땅굴이 이제 뭐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땅굴을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총을 들고 똑바로 서서 걸어갈 만큼 이렇게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부터 서울까지 땅굴이 있다 그러면은 북한 병사들이 그 허리를 굽힌 채
거기를 뭐 거의 하루를 걸어와야 될 텐데 하루 걸어와 가지고 나와서 이 전투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뭐 회의도 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미군 사령관한테도 한번 직접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온 곳은 아닐 거라는. 그래서 이건 뭐 아직 뭐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결정적인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서울까지 만약 왔다면은 정말 하루 종일 걸어와야 되는 그 땅굴에 전략적 전술적 효율성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데 이제 회의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경제 압박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우려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국가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 뭐 둘 다 중요하지만은 안보가 보장이 돼야지 이제 경제 발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그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이익을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 중요하지만은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 안보라는 사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우리가 그 이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된다 했는데 그거 말고 차라리 그 미국의 핵잠수함이 동해바다에 있는데 그 효과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도 또 있으셨습니다. 물론 다 그 논리적으로 다 그 하자가 없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지상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은 그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철수 안 됐을 때 육군이 철수하는 거하고 뭐 육군이 철수하고 공군 해군이 밖에서 도와준다. 이거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육군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육군이 공군보다 세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육군이 직접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이라든가 또는 한국 땅에 와 있는 미국의 비행기에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미국 잠수함 속에 또는 미국 항공모함에 있는 핵보다 훨씬 그 심리적으로 억제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지상에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왔을 때 이 한반도 그 한미 동맹이 군사적으로 더욱 그 강한 동맹이 될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핵무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지휘하기 위한 이런 그 구조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미국이 그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그 정치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술핵을 한국에 가져다 놓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안 될 때 한국은 뭐 결국은 이제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도 마지막 옵션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이제 물론 보는 입장이죠. 뭐 요 정도면은 뭐 충분한 대답은 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기본적인 그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이 언제 어떻게 전쟁을 결심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주간조선이라는 그 잡지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결심할 때라는 그런 이제 글로 뭐 원고지 한 40장 정도를 썼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편집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글자도 크게 미국이 전쟁을 결심할 때라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슈를 이제 내걸었습니다. 제가 요 편집장 만났더니 이것을 많은 분이 또 읽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 제목이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입니다. 힐빌리라는 말은
그 미국의 백인들 중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학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힐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백인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학벌이 높지가 않아요. 미국 백인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30%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도 이렇게 뭐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이제 햇빛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그 벌겋게 탑니다. 특히 이제 목이 새빨갛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를 또 레드넥스, 붉은 목이라는 말로도 부르죠. 그리고 또 이제 백인들을 아주 비하하는 말로 흰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hite trash. 그래서 white trash, hillbilly 또는 뭐 rednecks 이게 전부 다 그 백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 책이 그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엄청나게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그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뉴욕 타임스에서 왜 이번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됐느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그 아팔레치아 산골짜기에 사는 그 백인 청년이 이 청년은 뭐 정말 그 100대 1도 넘는 그런 그 희귀종이 됐는데 예일대학 법과대학 나오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옛날 가난한 그 백인 시골에 산골짜기 마을에 살 때 얘기를 쭉 써나갔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말로 또 번역도 됐어요. 그래서 실빌리 엘러지, 엘러지라는 건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 실빌리의 뭐 노래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돼 있지만은 힐빌리의 뭐 비가 슬픈 노래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읽다가 이 주인공이 자기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그냥 막 마약도 하고 이혼도 뭐 여러 번 하고 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불량해요. 그래서 그 자기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 어린 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됐을 때 해준 말인데 이걸 보고 저는 미국 사람들의 전쟁관을 너무나도 정확히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이거 와서 닿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할매 할배 이런 그 약간 비칭으로 이 역자는 할모, 할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 저자가 쓴 겁니다. 할모와 할보는 내게 싸움의 기본 규칙을 확실히 알려줬다. 절대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돼. 하지만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 한다. 원래는 절대 안 되지만 상대방이 가족을 모욕한다면 싸움을 시작해도 괜찮을 거야.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전쟁할 때 늦게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면 끝을 안 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그런 그 학자들이 연구한 그 속성을 그 할머니가 자기 그 어린 손자한테 너무나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우는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해준 말이에요. 제대로 때릴 줄 아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저쪽 상대방이 싸움을 잘 못하는 나라라면은 얼굴도 맞을 만하다. 얼굴도 맞을 만하다. 피하다가 때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얼굴을 한 대 맞는 것이 좋다. 미국 사람들 전쟁할 때 인명 피해를 따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인명 피해가 많이 나니까 전쟁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뭐 결심한 것은 아니지만은 큐바 사건 때 그 소련의 배가 오는 것을 봉쇄령을 내리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50%다. 핵전쟁. 그때 미국 사람들은 소련과 전면 핵전쟁이 났을 경우에 미국 인구가 1억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있었는데 그때도 피하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할머는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힐빌리들 사이에는 가족의 명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기에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다. 먼저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는 항상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이거 미국 사람들의 그 전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거 국가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싸움 얘기가 뭐 몇 페이지가 나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저자의 학교에 아주 그 성질이 나쁜 깡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깡패 학생을 이 저자가 자기가 가서 때려주겠다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먼저 싸우는 것이죠. 할머니가 한 말입니다. 아가,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싸우는 게 옳은 선택일 때가 있는 법이야. 내일은 그 친구를 보호해 주렴. 그러니까 이제 이 깡패한테 매일 매맞는 약한 친구입니다. 너를 보호할 일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고 가서 싸우라는 그런 얘기죠. 그 작은 아이한테 매일 못 살게 구는 그 망나니를 혼을 내주라는 말을 자기 손자한테 하는 겁니다. 싸우라고. 이 할머니는 총 들고 다니는 할머니고 뭐 급하면 총 들고 뛰어나가는 그런 할머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그 백인 시골 마을을 너무나도 잘 분석했고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는 뭐 학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언제 전쟁한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서 그게 뭐 할머니 말에 다 요약이 돼 있구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언제 전쟁을 하는가? 뭐 이걸 하기 전에 최근에 이렇게 몇 가지 나온 걸 자료를 보니까 7월 22일 그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해도 좋다라는 여론이 51%로 나옵니다. 공격을 하라가 절반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화당원들, 미국의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인데 공화당원 중 73%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그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국민들의 이제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민주당원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39%는 무력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끌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해도 좋다 하는 그 국민의 여론을 절반 이상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각각 그렇게 질문해요.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개념상으로 혼동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같은 레벨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정치는 전쟁을 수단으로 보죠. 평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 그거를 동차원에서 이제 놓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면 항복하는 것이 전쟁보다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럴 때 전쟁을 피하려면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개념인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정말 전쟁을 아주 오래 공부한 그 찰스 틸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틸리가 뭐라고 평생 동안 공부를 한다며 전쟁을 어떻게 정의를 내야 되냐 하면은 국가들은 전쟁을 하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이 세계 모든 나라는 다 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국가가 생겼고 그 국가들은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 찰스 틸리 교수가 평생 연구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전쟁을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이 명제에 100% 완벽하게 맞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예 만들 때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그래서 그 미국의 역사를 쭉 쓴 책 제목 중에 하나는 State Made by War,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까지 독립전쟁을 필두로 지금까지 전쟁을 한 것을 보니까 큰 전쟁, 뭐 조그만 전쟁 말고 큰 전쟁만 12번을 치렀습니다. 그 미국 역사를 지금 1776년부터 지금까지 한 240년 정도 되는데 240년 중에 60년을
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힐빌리 엘러지 저자가 이제 해병대를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을 못 가고 해병대를 갔습니다. 해병대를 가서 이제 병사죠. 이라크로 파병되는데 전혀 두근거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를 막 가고 싶어해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길 가게 되면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자주 갈 수 없다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비슷하죠. 그 서양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랑 그 전쟁관념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이제 큰 전쟁을 했고 작은 전쟁은 뭐 거의 매일이죠. 미국은 전쟁을 안 하는 때가 없다 할 정도로 뭐 작은 전쟁은 항상 하고 있고, 그리고 91년에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때 미국이 조금 오히려 전쟁을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제가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련이 망했으니까.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맞은 이후에는 이 국제 문제가 전부 내 문제구나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또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큰 전쟁을 결심할 때 우리처럼 너무 이렇게 힘들게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 담당 관료들, 뭐 제가 몇 분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셉 덤포드라는 그 합참의장입니다. 해병대 대장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을 공격하는 건 그거는 뭐 항상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요새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된 그 미국의 유엔 대사 인도계인데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라는 그 인도 이민 출신이죠. 그 아주 강성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날 트럼프의 연설을 아주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유엔 대사로 발탁된 이후에 상당히 이 공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며 사용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대사보다 이제 전번 미국의 유엔 대사를 역임한, 미국에서는 대사 중에 제일 이제 권위 있고 직책이 높은 대사가 유엔 대사입니다. 존 몰턴이라는 아주 또 매파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학자이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바뀐 후는 안 한다. 중국이 이걸 바꿔주면 안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자주 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미국이 그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도들이 전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을 전쟁을 할 때 두렵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 원래 그 기독교로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죠. 그리고 미국이 개척할 때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막 땅을 넓히고 멀리 가는데 반드시 제일 먼저 따라간 사람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무지 개척지에 가서 일단 썬데이 스쿨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 학교들이 나중에 전부 이제 교회로 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핵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성경을 뭐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을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한 1억 명 정도 있는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경에 이제 항상 이 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인간 세계가 끝난다 그래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냐고 물어보면 그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 40% 이상이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지라고 대답을 해요.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내 시대가 이제 말세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데 이 감각을 가지면서 말세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는데 미국은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쟁 관점에 그 어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옛날에 미국이 땅을 넓히면서도 그 manifest destiny,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으로부터 운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라는. 그래서 침략 공격을 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히 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제 1차 대전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전쟁, 뭐 그 전쟁 하기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인디안하고 싸우고 땅을 막 넓히고 멕시코랑 싸우고 스페인하고 싸울 때 그때 그것이 자기네들이 받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운명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그래서 manifest destiny, 그걸 가지고 싸웠다. 그러니까 훨씬 싸우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좋고 그리고 싸움하는데 자신감도 있죠. 자기는 누구의 막강한 힘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거니까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1차 대전을 할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윌슨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처음에는 전쟁을 주저하다가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의회에서 이제 연설하는 건데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미국은 이제 민주국가죠. 민주국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월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받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한다. 정말 그 이상주의적인 전쟁관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날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인데 그때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 그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분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전보가 뭐 지금처럼 전화 뭐 핸드폰 스마트폰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북한 공산 침략을 가서 맞서야 된다라고 이제 그 주문을 하고 그 이유로서 한국의 기독교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다 쓰러지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어떤 뭐 소명 이런 의식을 이제 불러 넣어주는 것이죠. 나중에 그 트럼프가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 회고록에는 이런 얘기가 그 일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악마를 바깥에다가 상정을 하고 전나라는 악마니까 가서 부셔야 돼. 그런 것은 우리의 외교 정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에 처무서워야 할 악마를 상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립의 나라였죠. 고립주의를 하면서 사실은 고립이었지만은 미국은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대륙을 다 이제 석권한 다음에 미국이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이미 패권국의 힘을 가졌는데 패권국이 된 다음에 미국은 이제 미국이 공격해야 될 나라를 보통 그 악마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악마 또 악의 축. 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이블 임파이어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악의 축은 가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그 어떤 사명감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4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해군한테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해서 시리아의 그 공항 하나를 초토화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이 자국 국민을 향해서 화학탄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미국이 그 시리아 대통령을 이제 혼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표적을 고려하다가 그 시리아의 폭격기가 출발한 그 공항을 다 부수기로 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59발을 쏴갖고 공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죠. 그때 초토화시켜놓고 트럼프가
그 국민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 이름이 아사드입니다. 아사드의 폭격에 의해 아름다운 아기들까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아름다운 beautiful baby라고 썼습니다. 아름다운 아기들까지 잔인하게 살해되겠다. 창조주의 어떤 아이들도 창조주 크리에이터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죠. 창조주의 어떤 아이들도 그토록 처절한 공포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 아사드라는 거의 악마 같은 녀석이 신이 창조한 그 미국 헌법 맨 앞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어린애들을 공포심에 쌓이겠는데 이런 건 누구도 이런 그 공포에 당할 수 없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child of God should ever suffer such horror. 어떤 하느님의 아이들도 그와 같은 공포에 노출되고 질리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하느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폭격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이여 미국과 온 세계를 축복해 주소서. God bless America.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연설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다가 세계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미국이 이런 입장에서 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철학적인 전쟁을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기반 또는 종교적인 기반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걸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저는 이제 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그 힘으로 분석하는 편인데, 미국이 전쟁을 아주 쉽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학자가 쓴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책 제목이 Of Paradise and Power. 뭐 그냥 직역을 하면은 천당과 뭐 힘. 그러니까 힘이 세상과 천당. 그러니까 천당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뭐 힘이 없어요. 다 평화예요. 근데 힘이 지배하는 세상과 천당 해놓고 그 부제가 America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망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는데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유럽 사람들은 전쟁을 극도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전쟁을 싫어하는데 미국은 전쟁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힘의 세계에 살고 있고 유럽 사람들은 천당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럽이 처해 있는 그 세상은 그래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은 미국이 지금 그 거래하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힘이 지배하는 전쟁이 세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재미있는 그 일화를 이제 비유를 했는데, 제가 이 강의하다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등산을 하러 갔다가 곰을 만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제 예를 듭니다. 등산을 하러 가서 사람을 잡아먹는 곰을 만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깎아먹는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곰 앞에서 이제 나의 운명이 곰한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이제 정말 숨 죽이고 곰이 제발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기를 그냥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한 방에 쏴 죽일 수 있는 큰 총을 들고 가는데 곰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적당한 자리에 곰이 오는 곳에다 총을 겨누고 있다가 곰이 가까이 오면은 쏘고, 그리고 그냥 가면은 그날 곰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것이죠. 그때 자기가 좋은 총을 들고 있는 날, 그날 이 곰을 만났을 때 그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곰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힘의 세계는 곰이 우글거리는 세계입니다. 곰이 우글거리는 세계. 근데 그 곰이 우글거리는 세계에서 미국은 좋은 총을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총을 들고 있는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약한 나라들은 무기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들하고 총을 들고 있는 약한 사람들하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곰을 만났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총을 들고 있을 때하고 칼을 들고 있을 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옛날에 미국이 약할 때 미국은 모든 정책을 평화적으로 했다. 그때는 영국이 모든 정책을 아주 도발적으로 했죠. 영국이 힘이 제일 세니까. 지금 그 자리가 바뀐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그 군사력을 자주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제일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면 이기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말 설명을 아주 잘한 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이 케이간 교수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힘이 세니까 미국이 총을 들고 있는 나라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반드시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그런 이 설명이 또 나왔는데, 그 책도 뭐 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존 루이스 게디스라는 미국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교수하시다가 예일 대학으로 이제 가서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냉전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9.11 이후에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성질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엄벙덤벙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에 빠져들었다. 전쟁 안 하고 뭐 말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외교로 안 하고 전쟁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 부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국의 역사에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던 그 행동을 다시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영어로는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서프라이즈는 기습 공격입니다. 미국이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이죠. 9.11 때. 그리고 Security, 안보, 그리고 미국의 경험 해가지고 이 책에서 이 게디스 교수가 미국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왔을 경우 언제라도 그 위험의 원천을 찾아가서 파괴해버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미국은 위험이 있을 때 회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당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위협을 당했을 때 보통 회피하는 게 정상입니다. 피하죠. 그런데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의 아주 특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할 때, 미국이 정말 형편없이 약했을 때가 독립하기 전이죠. 그때 군대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는 나라, 그리고 뭐 군인 무기도 없고 군복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영국하고 영국한테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독립하겠다고. 그 전쟁을 1775년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독립선언을 했죠. 76년에. 그리고 1783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간신히 미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미국은 민주국가고 군인들은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미국 군인의 표상입니다. 독립전쟁을 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미국은 힘이 강할 경우는 물론이지만은 약했을 경우에도 공격적인 전략을 주저하지 않았었다. 이것이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는 양식입니다. 뭐 요새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미국은 이제 참고 참다가 전쟁을 빠져들어가는데 한 번 빠져들어가면은 나와야 될 때를 모른다. 끝까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누군지, 또는 뭐 그 당시에 그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군인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뭐 군인이 전쟁을 좀 자제하는 거로 이제 평균 나옵니다. 그 민간인이 오히려 더 엄몽덤몽 전쟁을 하는 거로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역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군인이 더 전쟁을 빨리 할 것 같은데, 전쟁을 잘 아는 군인이 오히려 늦게 전쟁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재미있는 전통 중에 하나는 국방장관은 민간인을 주로 시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은 군인 출신을 시켜요. 끝까지 외교에 매달리는 사람이 군인일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외무장관은 민간인이고 국방장관은 군인이에요. 좀 다른데 또 최근에 또 다른 이론은 뭐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군인들은 전쟁에 늦게 개입하지만은 지더라도 안 나온다. 민간인들은 전쟁에 급히 개입하지만은 하다가 말고 빨리 나온다. 뭐 이런 그 특징이 있다는 것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히 주저하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이 앞으로 그 한반도 문제 분석하는데 뭐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 미국은 전쟁을 과연 결심할까? 이게 우리의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의 그 역사적 경험 또는 미국의 국제정책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요 다음 이제 우리가 강의는 미국이 그러면은 김정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그 군사력을 사용할 거냐?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런 그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론 이제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제정치라는 학문 또는 이론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설명을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측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